자, 됐습니다. 자. 자, 먼저 보실 거냐. 자료집 15페이지 나오는 거죠. 부실기업 정리도. 자, 결국은 분석의 마지막이 부실기업인데,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이것도 어차피 개념만 잡으시면 이럴 것 같고요. 자, 일단 두 가지 나눠서요. 채권자, 채무자. 그쪽끼리 알아서 하는 걸 사적 정리라고 하고요. 그렇죠? 법이 개입하는 법정리 두 가지씩이에요. 특징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특징들을. 그러니까 사적 정리 두 개하고 법적 정리 두 개의 특징만 알아두시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럴까요? 사적 정리는요. 채권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법원이 끼는 게 아니라 채권단에서 하는 거고요. 법적 정리는 법원이 끼는 거예요. 두 개씩.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죠. 워크아웃. 워크아웃. 이거 뭐죠?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양쪽의 합의를 통해서. 포인트는 합의죠. 이해할 수 있죠? 중소기업도 워크아웃은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요, 금융기관이 75% 대출금을 쓰면 자체 워크아웃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75%니까. 그런데 그 안 되는 경우, 공동 워크아웃을 풀려는 겁니다. 자체, 사실 대출은 75%면 거의 다 자기 거잖아요. 그때는 자기 스스로 하는 거고요. 부족해지면 공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공동 채권단 이런 거 하잖아요. 됐고요. 기업 부조정. 이거는 협의가 아니고요. 금융기관이 일방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자, 워크아웃이 주주와 경영진과의 협의를 통하여 하는 것 달리 기업 부조정은 주주나 경영진을 배제하고 완전히 채권단에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차이 아시겠죠? 당연히 기업 부조정이 훨씬 더 강하죠. 워크아웃에 협의가 필요한 거니까. 이쪽이 특히나 많이 나왔었는데요. 회생 쪽이. 잘 보세요. 회생은 뭐죠? 법적으로 일단 이걸 회식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인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사를 관리자를 임명하는 현행 관리인 비서가 있다. 쉽게 말씀드려서 부실이 생겼어요. 지금 정리라고 중이라고요. 그런데 그 부실 책임이 있는 대표사를 현행 관리인으로 쓴다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장점은 뭘까요? 이어진다. 그 기업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이어진다. 단점은 뭐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책임 있는 사람이 관리한다는 얘기니까. 실제로 그런 거 있죠. 어제 개각 있었죠. 개각. 박근혜 정부 개각 있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나발 뒤들었던 세월호 1차전 더 책임 있죠. 해양 수영장 1차전 책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이번에 유인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다 그거였어요.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나 그 사람 사용하겠다고 뭐 삭발했다는데 정부에서 봤을 때는 맞는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거 수습해야 되는데 갈리면 혹시 혼란이 올 수 있다. 라면서 유임을 시킨 거거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틀릴 수도 날 수도 있어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기존의 대표이사는 기업 부실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도덕적 해이를 견제하기 위한 채권자의 기능이 강화된 거란 말이에요. 개념이 아시죠? 그 다음에 파산은 법률적으로 채무자 예산을 그냥 나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 이해가시나요? 그렇죠? 이 네 가지 특징만 아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010년 보시죠. 자, 우리나라 부실기업 정리되는 설명 중 옳은 것은 적으신 겁니다. 1번 기업 부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조정은 워크아웃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의 법적 정리다. 맞아요? 구조정은 요거잖아요. 요거잖아요. 사적 정리죠. 그렇죠? 2번 중소기업의 워크아웃은 기업의 대출금이 한 은행에 50% 이상 집중될 경우 75%죠. 이 자체 워크아웃이라는 거고요. 그 밖의 경우는 공동 워크아웃 50%가 75%고요. 3번 기업 개선 작업이 워크아웃이죠. 그래서 기업의 구조정 주체는 채권 금융기관이므로 기존 주주나 경영진의 배당 상태에서 일방적 주종을 찾는다? 이거는 워크아웃이 아니라 구조정이에요. 됐죠? 3번 현행 통합부선법의 회생 절차에서는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맞죠? 네. 이거잖아. 다음 몇 번이죠? 4번. 자, 2011년 52번. 뭐 밑에 설명 나와 있으니까 하시고요. 2011년 52번. 해볼까요? 우리나라 부실기업 정리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해볼까요? 1번. 기업 부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조정은 억하웃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의 사적 정의다. 맞죠? 2번. 중소기업의 억하웃은 기업의 대출금이 한 은행에 50% 집중의 경우. 틀렸죠? 15%죠? 3번. 기업 계산자로 억하웃이죠? 기업의, 틀린 거죠, 이거. 똑같은 거죠? 기업의 구성 주체는 채권 금융기관이므로 기존 주주나 경영진이 배제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구성주체는 아니죠? 협을 통한다고 했잖아요. 보이시나요? 그럼이죠? 자, 그렇고요. 이게 여기서 나왔죠? 자, 현행 통합부산법의 회생 절차에서는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맞죠? 똑같은 거고요. 그런데 2016년부터 조금 많이 나왔어요, 이제. 2016년 어떻게? 54번인데요. 어? 52번? 맞다, 52번부터. 52번. 자, 우리나라 기업 생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볼까요? 자, 기업 부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조정은 기존 억하웃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는 목적의 사적 정의다. 맞죠? 네. 2번. 중소기업 억하웃은 기업의 대출금이 한 은행에 50%. 틀렸죠? 틀렸고요. 3번. 일반적인 억하웃에서 기업의 구성 주체는 채권 금융기관이므로 기존 주주나 경영진이 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주체는 아니죠. 여기가 통하는 거고요. 3번. 현행 통합부산법의 회생 절차에서는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답은 4번. 기억 리을 4번이죠. 이게 안에 깜짝이야 진짜. 2013년 53번입니다. 자, 보세요. 현행 통합부산법 이쪽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쪽을 얘기하는 건데. 자, 통합부산법이요. 보세요. (1번)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맞나요? 이거요. 통합부산법. 페이지, 저희가 지금 53번이죠. 13년. 13번.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맞죠? 맞죠? 원칙적으로는 기존의 대표이사를 관리로 선임할 수 없다. 있다. 이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렇죠? 3번. 기존의 파산법, 화입법, 회생기법, 개인채무예산법을 통합한 게 통합부산법이에요. 네 가지 다 묶어버린 게 통합부산법이라는 용어를 써요. 됐나요? 자, 4번. 회생조차에서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되었나요? 여기 앉아. 됐습니다. 요거는 보시다시피 이 네 가지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문제 없죠. 전혀 없고요. 이 신용평점 제도가 새로운 내용이 많이 보완이 됐더라고요. 2012년부터. 자, 신용평점 제도. 신용평점 제도는 별게 아니고요. 대출기관, 금융기관이 우리 개인들 그 신용을 평가하듯이 기업들 신용을 평가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 대출 받으실 때 보면 그 사람 상태에 따라서 한도도 달라지고 이자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상태가 양호하고 거래 실적이 양호한 분들은 아무래도 그것도 크고 이자도 낮은 거고. 근데 만약에 저 상태가 나쁘고 거래 실적 나쁘면 높아지는 거죠. 그게 인간성이 너무 빌려서 네? 1학년 때 생각나서 어쩌면 빌려줘야 되겠다. 인간성 보고 빌려준다더니 글쎄요. 은행은 때 가서 뭐가 그러죠. 특히 은행은. 그러니까 용어가 낯선 부분이지 은행에서 여러분 그 신용평가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담자 스프레를 발행하려고 신용평가를 받아본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러니까 수업할 때 저는 회계 수업을 하니까 그 실질 스프레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담자 스프레는 잘 안 주거든요. 요즘은 그
워낙 위조가 심해서 평점 받아본 적 있어요, 제가. 한 3년 정도 전에. 옛날에 그 견지를 줬거든요, 경고를. 요즘은 워낙 정교하게 위조를 하니까 견지가 내놓지 않더라고요. 한번 그래서 개인 사업자니까 넣으려고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랬어요, 은행에서. 700점이 넘어가면 발행 가능. 당근수표. 600점 이하는 발행 불능. 700점과 600점 사이는 부정점입니다. 근데 제가 650점 왔어요. 근데 그 직원이 저보고 주변 만나보고 가라는데 확 빈정이 상해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국민의 하늘에만 한 20년 뭐야 30년 걸렸는데 단 한 번도 여차가 없고 제가 그동안 충성한 결만 되고 근데 14개 항목이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딱 그거예요. 이 사람이 은행에 얼마나 충성했냐. 14항목 딱 그런 거예요. 홈뱅킹 쓰느냐, 인터뱅킹 쓰느냐, 그게 괜찮느냐, 공부하고 되느냐 다 이런 거예요. 다 이만큼 괜찮은데 저는 또 한입만 펴잖아요. 그래서 뭐 홈뱅킹 같은 거 안 쓰고 그런 거에서 강점이 있고 제가 평장이랄까요? 평장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름을 잘 아는데요. 회계나 세무나 경영을 마인드를 가지면 자기한테 여유 있는 돈을 보통 여유 넣는 건 제약이거든요. 실질금이 많이 쓰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열두 생기면 다 돌리거든요. 그럼 평장을 항상 나빠요. 돌리는 건 어디서 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평장 나쁘고 다양하게 안 쓰는 편이라 또 저희는 뭐 월급도 여기서 들어오니까 그 위치가 잘 안 되죠. 그런 게 전사가 없나 봐요. 근데 저는 빈정을 상했어요. 충성을 하시지. 한 30년을 내가 충성을 했는 거죠.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금융기관이 기업들을 신용을 어떤 식으로 평점을 준다? 그런 얘기예요. 자, 볼까요? 자, 신용평점제도는 기업의 대출이나 채권 발행 시의 이자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신용 분석을 점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점수가 높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이 신용평점제도는 계량적 정보인 기업의 재물뿐만 아니라 질적 요소인 비재물적 정보도 반영되며 각각의 요소를 가중치를 구하여 숫자로 환산하는 후에 총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재물이 중심이겠죠. 돈이 많냐 안 많냐, 돈을 잘 버냐 없냐가 중심일 거예요. 그렇죠? 신용평점제도는 대출 시험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대출의 관리를 위해서 또는 회수할 때도 재대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계속 배워야 한다. 이해하시나요? 네. 3단계예요. 대출을 승인할 때 이걸 신용평점 시스템이라고 쓰거든요. 또는 신청평점 시스템. 대출에 대한 거. 이때는 승인할 거 시험 앞에 딸 때예요.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부분 이거죠. 이해가시나요? 이거 대부분. 두 번째는 대출인 다음에 관리하는 단계. 행동평점 시스템. 이거 있죠? 만약에 이자를 갚아야 이자 갚는 것들. 대출을 쓰다 보니 정상적으로 제 시간에 주느냐. 그래서 상환 평점 시스템이랍니다. 됐죠? 3단계 기억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신용평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한테는 비재무적 정보가 허락되잖아요. 여러분들 대출 받으시려고 하면 딱 두 가지 물어보잖아요. 담보, 그 다음에 연봉, 이거 묻잖아요. 근데 적어도 기업을 평가할 때는 그거 외에도 일단 평가의 요소에 들어가요. 중심적인 건 아무래도 재무적인 정보겠지만 다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세 단계로 계속 관리한다. 승인할 때, 관리할 때, 나중에 회수할 때 세 단에서 다 들어간다. 됐죠? 먼저요. 2010년 53번 이 신용평점 쪽이 교과서 바뀌면서 상당 부분 보완해 주더라고요. 제가 체크한 게 그 내용인데 잠시 체크해 드릴게요. 적으세요. 53번 됐나요? 신용평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요? 자, 1번 질적 요소도 말하는 거 맞죠? 네. 그렇죠? 질적 요소는 비재무적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번째, 표준 비율은 직접적으로 필요하다. 이 표준 비율이라는 건 아까 그 표 그렸는데 지수법 수량화 시켜서 표준 비율분의 실제 비율을 가지고 수량화 시킨 거 썼죠. 거기서 쓰는 거예요. 표준 비율은 신용평점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3번 신용평점에서는 종합지수가 1보다 크면 산업평균보다 약한 이것도 지수법 얘기예요. 종합지수
종합지수를 1% 넘어가면 산업평균 양호모습보다 이것이 지수권이 나오는 거죠. 신용평점 그렇게 안 합니다. 보세요. 신용평점제도는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지 비율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런데 종합지수 1을 100%로 보고 1보다 크면 양호, 불량, 낮은 불량 이걸 보는 게 지수법이에요. 자, 이 3번은 지수법 얘기지 신용평점이 아니고요. 됐죠? 4번 개별적인 재무비율을 종합적인 지표로 나타내는 평가한다. 맞나요? 맞습니다. 이거요 페이지 한번 적으시겠어요? 페이지 옆에다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213페이지 적어주세요. 교재 213페이지. 됐죠? 여기는 사회교재에 추가된 부분이 좀 있어서 교재에 좀 부각했지만 자, 2011년까지 자, 보세요. 2053번 신용평점제도와 지수법의 공통점을 물었거든요. 이걸로 적으세요. 질적 요소도 반영된다. 맞아요? 지수법에는 질적 요소 없어요. 그냥 수량만 따지는 겁니다. 표준 비율은 직접적 필요하지 않다. 지수법은 필요하죠. 지수 필요하죠. 근데 신용평점에는 표준 비율 없어요. 그 다음에 수치와 비교해서 하는 거니까. 3번 종합지수가 1보다 크면 산업평균보다 양호합니다. 이거는 지수법 얘기고요. 3번 개별적인 재무비율을 종합적인 지표로 하는 거. 이거 맞죠? 지수법도 지수고 이것도 지수로 나타내는 거죠. 2012년 54번 50. 자, 신용파생 상품을 이용한 54번입니다. 신용이용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거 페이지 하나 써보실래요? 페이지 하나? 225페이지. 교재 225페이지. 어떤 그림이냐면, 제가 그냥 못 그려서 그리고. 교재에 있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옛날에 없었는데. 이 기가 하나씩 봐두기 좋아요, 이 그림은. 보장 매도자. 보장 매도자. 이건 투자은행입니다. 자, 이쪽은 신용이용과 그에 따른 프리미엄을 적용해야 하고요. 이거는 향후. 자, 이거 대출 받는 겁니다. 누가 대출 받는가? 기업. 됐죠? 그래서요. 부산 신용학 대출 자산가. 이 용어가 좀 어려워져서요. 이 용어의 개념을 조금 알긴 하셔야 돼요. 이게 교재 새로 바뀌면서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에요. 어둡게 낯선 부분이긴 한데 일단 용어 잘 조심하실 거. 자, 일단 투자은행을 우리는 보장 매도자라 합니다. 용어를. 금융기관을 보장 매입자라 해요. 그렇죠? 그리고요, 보장 매입자 쪽에서는 보장 매도자, 투자은행에다가 신용이용만큼은 프리미엄을 적용해야 돼요. 있는 만큼. 그래서 보장 매입자부터 기업 대출을 받고 이런 거예요. 자, 일단 보세요. 자, 참고로 필요하신 분들 읽어보시고요. 페이지 50, 아니, 페이지가 아니라 54번. 2012년도 54번. 그렇죠? 1번. 신용파생상품 거래에서, 이제 혹시 모르게 적어요. 225? 맞나요? 네. 자,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에게 프리미엄을 제공한다? 거꾸로죠. 매도자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매입자가 제공하는 거잖아요. 공부하시고요. 자, 보장 매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기업이라고? 아니죠. 보장매입자는 금융기관 자체가 보장매입자잖아요. 이해가세요? 네. 그렇죠? 3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기업은 보장 매도자인 금융기관에게 프리미엄을 제공한다? 아니죠. 얘가 제공하는 거지 얘가 제공하는 거 아니야. 이해가시죠? 3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기업의 신용상태가 할까요? 발생하는 대출자의 손실에 대한 보장 제공자는 일정의 수를 포함하여 보장 매입자에게 지불한다는 책이 나왔네요. 사고에 나왔네요. 이 새로 들어온 거라서 조금 익히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자, 55번도 그 신용평점인데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보세요. 금융기관이 대출한 자산 중에 부실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일단 5종류가 있는데요. 정상이 있고요. 요주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정이 있고요. PS 부분이 있고요. 추정 손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정상은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이 요주의는 1개월, 3개월 아직까지 그 기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채권이. 여기까지는 부실을 보지 않아요. 자, 고정을 판정하는 게 3개월 이상 연착된 거거든요. 여기서 부실이에요. 순서가 정상, 요주의, 고정, 혈수, 요원이라고 했던가요? 의문. 대략 이런 식인데요. 5개. 여기부터가 시작된다고. 이해가시나요? 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211페이지. 이건 아니지만, 이건 뭐,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용어 어려서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됐죠? 2013년 거예요. 55로 자, 아까 나왔던 거 이상하죠? 보세요. 종합평점 제도를 이용하여 신용평가를 할 경우에 해당되는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요거는요, 내용이 좀 많은데 216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참고하실 분 216페이지 보세요. 216페이지. 여기 나온 내용을 좀 추가시키시면 21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봐도 알겠지만 보통 출제는 나온 정제를 하네요. 여기 있는 것만 이해하셔도 되고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시면. 자, 종합평점제도를 이용하여 신용평가를 할 경우에 해당하는 유의사항이 아닌 거. 자, 됐죠? 1번. 재무평점 산출 시 중요 비율을 어떻게 산출하는지가 문제가 맞나요? 됐습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유의해야 합니다. 중요 비율을 어떻게 산출하냐? 산출. 중요 비율을 결정할 때 중요하거든요. 어떤 걸 중요하게 볼 것이냐? 그럼 당연히 그때는 주관적 개입이 있겠네요.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간에 따라서. 2번. 기업의 등급을 판단하는 기준은 표준 비율로부터 산출한 종합수자? 아니죠. 표준 비율이라는 건 여기 나오고, 종합수자가 나오잖아요. 어디만 나온다? 지수도. 됐습니다. 3번. 최우량 기업에서 불량 기업의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자의성이 개입된다. 말씀드리셨죠. 중요비로 선택에 따라서 주관적 자의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4번. 비율 기간의 구분과 어떻게 점수를 부여하느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의 설정이 어렵다. 맞습니다. 주관적인 게 많이 들어가죠. 다음은 2번입니다. 이 정도면 된다고 보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216페이지를 찾아보실 거예요. 자, 56페이지, 56번. 신용평점제도의 지수법의 공통점은? 자, 아까 어떤 거죠? 신용평점제도와 지수법 공통점 1번. 질점에서도 가능합니다. 이건 지수법 해당 없어요. 신용평점 해당 있고 표준 비율은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표준 비율은 지수법만 필요한 거죠. 표준 비율은 3번. 종합지수가 1보다 크면 산업평균보다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 맞나요? 종합지수가 1보다 큰 거는 지수법밖에 없어요. 100%. 신용평점은 100점 만점으로 기록하는 거니까 다르죠. 그런데 4번은 맞아요. 개별적인 재무비율을 종합적인 지표로 나눠 평가한다. 이해가시나요? 지수법은 얼마까지? 1, 100% 따지는 거고요. 퍼센트로. 신용평점은 점수로 100점까지.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네. 요 파트가 일단 새로운 게 가장 많이 나왔던 파트예요. 교재 바뀌면서. 자, 좀 밀리긴 한데, 요게 또 머리 푼 거죠. 보통 4개, 근데 재밌는 건, 출제수가 줄긴 하고 있어요. 4개, 3개, 2개잖아요. 오래 들어서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2개 이하로 줄 것 같지 않아요. 경을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그래서, 저희 공부 중에서 큰 틀로는 이거 딱 2개 남았어요. 딱 2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